안녕하세요 여러분, 뼈 이야기 제2탄 두 번째 골다공증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골연화증하고 골다공증은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덱사 스캔을 해봐도 골밀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를 골연화증이라 하고, 그 이하인 마이너스 2.5보다 더 낮을 경우, 더 벗어난 경우, 표준 편차에서 벗어난 경우를 골다공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두 개를 함께 이해해야 돼서 제가 영상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뼈가 이렇게 연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비타민 D 부족이나 칼슘이나 인이 없어서 뼈가 석회질 작업이 덜 돼서 뼈가 무른 것, 연해지고 가늘어지고 이렇게 형태 변형이 되는 걸 골연화증이라고 했구나. 거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골다공증도 골연화증과 거의 수직선상에서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주 조그만 차이가 있고, 또 병리학적으로나 그리고 형태학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환자의 질적인 차원에서 좀 더 진행이 더 많이 된,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에 더욱 지대한 영향을 끼칠 질병이 바로 골다공증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이 그러면 영어로 뭐냐? 오스티오포로시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포얼이 구멍이라는 소리인데,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많이 뚫려 있는 현상 질병이라고 해서 오스티오포로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골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덱사 스캔상 마이너스 2.5 이하일 정도로 정상인 성인의 젊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골밀도가 감소된 상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래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런 형태의 뼈는 아주 무르기 때문에, 무르다는 것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변형은 쉽지 않지만 무르기 때문에 골절에 아주 취약한 상태. 그래 이게 노인에게서 발생하면 잠깐, 정상인이 걷다가 잠깐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이런 걸 ground level fall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의학에서 이 병원에서 차트를 볼 때 ground level fall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어디에서 오픈 데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걷다가 이렇게 내가 키가 정상으로 걷다가 그냥 턱 넘어져서 골절이 일어난 것, 이런 걸 ground level fall fracture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아주 심해지는 경우는 10중 8구 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경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머지 이제 골반이나 하지에 이렇게 골절이 생기면 나머지 살아 계시는 동안 굉장히 삶의 질에 저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골다공증까지 가기 전에 연화증에서 막아주는 게 최선의 예방이자 그리고 골다공증의 치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골연화증과 골다공증, 특히 65세 이상 된 여성에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고,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내 몸의 이상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그런 질병의 하나로, 내분비계 질환의 하나로, 그리고 내분비계 질환이자 근골격계 질환의 하나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제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이나 인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는데, 구멍이 송송 뚫리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지 않은 정상의 뼈보다 당연히 그 밀도가 감소된 상태겠죠. 밀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 뼈가 가진 최대 밀도나 그 뼈의 양도 줄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 구멍만큼 빠져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프랙처, 골절에 심각하게 노출이 쉽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걸 이제 골다공증이라 바라보시면 되겠고, 이 원인은 똑같아요. 골연화증하고 비타민 D나 칼슘이나 인산의 이런 이렇게 감소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서 제일 흔한 원인을 뽑으라면 역시 골연화증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D의 결핍을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흔한 거예요.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 영상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비타민 D가 피부에 있는 여기 이렇게 첫 번째로 합성이 되고 자외선을 받아서 합성이 되면 간에서 첫 번째 대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대사인 신장에서 두 번째 대사를 최종적으로 거치게 되면 활성화된 형태의 비타민 D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것들이 혈중에 이렇게 칼슘 농도를 굉장히 높여 놓아서 인체의 칼슘이 뼈로 가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 같고, 그렇다면 또 취약계층도 여성 그 골연화증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죠. 이 대상도 뭐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분명히 취약할 거예요. 이 골다공증을 이해하는데 골연화증보다 하나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본양, 최대 뼈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는 게 더 쉬워요. 죄송합니다. peak bone mass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최대 뼈의 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생리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들 때 최대 30살, 보수적으로 봐서 35살 때까지, 30살에서 35살 때까지의 인간은 최대한으로 뼈의 양을 높여놓습니다. 이걸 픽 본 매스라고 하는데, 30살에서 35세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매 1년마다 0.5에서 1%씩 이때 저축했던 최대한에서부터 매해 0.5에서 1%씩 본 매스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입니다. 노화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죠. 생로병사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이 생명체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화가 가진 특징 중 하나라면 노화가 변이를 일으켜서 암도 만들고요. 뼈에게 적용된다면 당연히 항상성도 있지만 이 항상성 기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최대한 뼈를 양을 딱 찍은 다음에 매해 0.5에서 1%씩 계속 까내려간단 말이죠. 아마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비유가 제일 적절할 거예요. 적금을 들어놨는데 그 다음 해부터 매해 적금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죽음에 이르를 때까지 매해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요? 젊었을 때 최대한 30에서 35살까지 픽 본매스를 찍어 놓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겠죠. 이 골다공증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겁니다. 당연하죠. 픽 본매스가 더 높을 거니까 까먹는 양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만큼 서서히 감소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 픽 본매스를 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낮다고 가정했을 때, 왜냐하면 이거는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근골격계가 더 얇고 더 약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골격근 의 근육량도 적고요. 골격근 양에 비례해서 뼈 양도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이 신체적인 활동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픽 본매스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낮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 자체가 벌써 위험 요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남성하고 여성은 다른 게 호르몬 구조예요. 남성들은 폐경이란 걸 겪지 않습니다. 평생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비유한다면 남성 호르몬은 평생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부터 이제 계속 호르몬이 분비해서 성장하죠. 그리고 80, 90대 노인들까지도 그 양이 미미하나마 분명히 남성 호르몬은 분비가 됩니다. 그것들이 남성의 남성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물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리 에스트로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생화학적으로 인체 내에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50세 이후에 이렇게 중년 이후에 남성이라면 눈물도 많아지고요. 여성처럼 수다도 많아지고 감정적이 되는 건데 이건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80세, 90세가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남성이라면 남성 호르몬은 끊임없이 조금이나마 분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골보정이라고 하는데 뼈가 이제 파괴되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뼈를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조골세포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뼈를 만들어내요. 그런 의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하죠. 여성은 어떤가요? 폐경이라는 굉장히 불리한,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뿐만 아니라 해외 여성, 모든 이 지구상의 여성이라면 생물학적으로 50세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세, 그러니까 48세에서 52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이때 폐경을 겪게 됩니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이라면 정해진 수의 난자의 수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왼쪽 난소에서, 그 다음 달에는 오른쪽 난소에서, 그 다음 달에는 다시 왼쪽, 그 다음 달에는 오른쪽, 이게 번갈아 가면서, 또는 한쪽에서 두 달 연속으로, 아니면 3달 연속으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난소에 정해진 그 난소에서 이 그 난자를 딱 개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정해진 개수를 다 써버리면 이제 폐경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는 거죠. 더 이상 가임기로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생물학적 연령을 50세 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2세로 보는데 대다수가 이 연령에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더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그만큼 난자를 많이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건 개인차라고 부르고, 어쨌든 50세 전후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 난자가 딱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오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호르몬 변화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맨스라고 하는 생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남자는 노인이 돼도 아주 미미하지만 평생 나오지만 여성은 폐경을 기점으로 나오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에스트로겐 자체가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 호르몬, 여성 호르몬들이 또 골 보정을 해주거든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과 똑같이 뼈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용을 돕는 작용을 하는 이 호르몬인데 이것이 아예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뼈의 보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보정작용 자체가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폐경이라고 해서 바로 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골다공증을 의심할 때는 노인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폐경이 50살 때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한 10에서 15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5세, 법정 노인이 되는 65세가 되면 여성은 이제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지 못한 지 10에서 15년이 흘렀단 말이죠. 65세가 되면 이미 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거기다 여성이죠. 이렇게 되면 바로 덱사 스캔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몸이 또 선천적으로 좀 호리호리하게 태어나셨다. 이것도 마른 체형이라고 부르죠. 마른 체형의 여성들은 분명히 근골격근이 적을 것이고 뼈 양도 가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픽 본매스도 낮겠죠.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른 여성, 그리고 마른데 65세 이상이 된 여성, 아니면 폐경이 일찍 찾아온 여성,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성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그 남성도 골다공증에서 영 자유로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남성분들 경우에도 생식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하이퍼고네디즘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내가 고환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정자가 생성이 덜 된다든지 이렇게 정액이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선천적으로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퍼고네디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애초에 이제 호르몬 테스트라고 하든지 이제 혈액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 내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위험에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술, 담배도 당연히 안 좋아요. 술 자체는 과음이 안 좋은 건데, 악성의 술 같은 거 있죠. 막 이제 보드카라든지 도수가 높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지 않고, 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쵸?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요. 역시나 이 근골격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음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골세포의 작용보다는 파골세포의 작용 균형을 무너뜨려서 더 높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흡연 자체도 또 좋지 않아요. 수많은 케미칼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조골세포, 파골세포의 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운동 부족한 사람, 운동이 부족한데 비만인 사람, 굉장히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비만 세포에서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인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남성 호르몬에서 이제 남자인데도, 예를 들어 제가 남자인데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근골격계에 굉장히 이제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라면, 비만인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그 신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신체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고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골다공증에 좀 더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때 운동 부족한 사람들, 운동이 부족하면 근골격계에 자극이 별로 없어요. 자극이 없으니까 비타민 D나 칼슘이나 이런 걸 내가 평소에 많이 보충한다 할지라도 이런 걸 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인체 자체가 그걸 많이 저장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뼈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내가 받아들인 비타민 D, 칼슘, 인의 형태를 저장 형태로 바꿔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없는 그냥 보충제 섭취는 조골작용에, 그리고 뼈를 만드는 작용에 그렇게 큰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타민 D나 칼슘의 섭취, 그런 인산염의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헬스장 가셔서 꾸준히 일주일에 2-3번 정도 뼈에 자극이 되는, 근골격계에 자극이 되는 무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다공증의 예방, 그리고 또 골연화증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빼뜨리고 얘기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생리학적인 얘기를 하나 빠뜨렸어요. 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뼈는 제일 먼저 들었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이제 말씀드려서. 제가 조골세포니 파골세포니 방금 제가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뼈는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뼈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부터 말씀드려야 됐던 건데,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뼈에는 크게 2가지 세포가 관련합니다. 첫 번째는 조골세포, 말 그대로 만들 조자를 써요. 뼈를 만든다고 해서 조골세포예요. 자, 그래서 조골세포가 있고, 반대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도 있어요. 파골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골세포라고 부릅니다.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있는데, 이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데 쓰이고 형성하는 데 쓰이고, 파골세포는 뼈를 부수는 데 쓰인단 말이죠. 뼈를 왜 부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놀라운 게, 인간은 항상성을 추구합니다. 이걸 영어로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항상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80쪽의 세포 자체는요 모두가 대사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호흡작용을 하고 있고 대사작용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체온 중추라고 불리는 하이포탈라머스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체온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눈 깜빡이는 거, 이것도 의식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근육의 작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눈으로 받아들여지고 귀로 들어가는 이 모든 정보가 이 뇌하수체를 거쳐서 대뇌로 전달되기까지 모든 에너지가 프로세스되고 처리되고 가공되고 여러분들의 인식을 만드는 데까지 에너지가 쓰입니다. 자, 제가 굉장히 말을 빨리 했지만 이 모든 세포들이 관련된 작용이란 말이죠. 자, 이 기관을 몸을 끄집어 보면 기관이 있고, 기관을 끄집어 보면 하나의 세포까지 이룰 수 있고, 이 세포를 끄집어 보면 세포 안에 수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 소기관들에서 다 협업작용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하나의 항상 완전하길 바라는, 자, 내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와도 이 평정심을 유지하듯이 이 항상성을 가진 완벽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간의 80쪽의 세포는 끊임없이 쉼없이 일을 합니다. 자, 공짜로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놀라운 생리학적 원리로 인간이 작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뼈에 대해서 국한되게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 뼈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펀치를 내뻗고 손을 내뻗고 기지개를 펴고 그리고 무거운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 모든 근골격계, 그러니까 근육과 골격에 작용을 붙여서 근골격계라고 하는데, 이 근골격계 작용하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단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극을 주는 그 매 순간마다 제가 이 뼈를 꺾고 뼈를 움직이고 이렇게 휘고 하는 이 모든 작용마다 에너지가 쓰이고 여기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극을 받으면 성장이 있죠. 이 자극이 있으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을 단순히 막무가내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제한 없이 성장하는 건 그걸 우리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캔서. 암세포는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없이도 무한정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한 증식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암세포,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인간은 죽어요. 암세포 때문에 정상세포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암세포가 너무 많이 과다 증식을 해서 그 모든 에너지를 내가 먹는 음식 족족 암세포가 다 흡수해버려서 암세포가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삐쩍 마르는 거예요. 먹어도 마르는 거예요. 식욕도 없고요. 암세포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조골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뼈를 만들려면 이 자극이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그 조골의 작용을 막아주는 반대 기량작용을 하는 세포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자, 내가 성장만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골세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싶으면 말 그대로 그 뼈를 적당히 깎아가지고 파골해 줄 수 있는 세포도 필요하단 말이죠. 성장은 뭉퉁그려서 이만큼 했어. 그럼 그걸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신체 적절한 뼈의 양이 유지되면서 그 아름다운 뼈의 양이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는 항상성의 시소와 같은 거예요. 이게 좀 과다됐다 싶으면 파골세포가 이래서 또 이제 리모델링 해주고, 그리고 또 파골세포 너무 많다 싶으면 다시 조골세포가 조금 더 치고 올라와서 또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뼈에 작용하는 항상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생리학의 뼈에 대한 생리학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둘이 서로 길항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항작용이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함으로써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인체의 생리학은 이 인체 모든 기관은 기량작용에 대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많다 싶으면 반대작용을 하는 것들이 그 영향을 상쇄시켜줘서 오프셋시켜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으로 인간이 이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뼈도 마찬가지죠. 자, 만약에 파골세포가, 그러니까 뼈를 부수는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너무 적거나 무슨 병적인 상태가 된다면 조골세포가 득세를 하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끊임없이 성장에 자극을 받아서 계속 뼈와 근골격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말단 비다증이 되는 겁니다. 거인증 있죠? 농구선수들이나 배구선수들이나 막 가끔 나오지만 수명이 대부분 짧으신데 말단 비대증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키가 멈추지 않아요. 말단이 계속 비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비대해지는 병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파골세포가 없으면 그런 상태가 일어나고, 반대로 그러면 파골세포가 문제가 아니라 조골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고 파괴만 시키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오늘 하는 이 주제, 골다공증이 되기 쉽다는 거죠. 뼈에 구멍이 송송송 뚫리는, 파골세포가 너무 득세를 하는 이 상태가 되면 골다공증이 오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뼈가 부서지기 쉽죠.
너무 많이 부서지는 파골세포가 득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이 신체 대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항상성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뭐 무엇 하나가 과다 증식되어 있거나 너무나 없으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이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뼈에 대한 생략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티오포로시스, 오늘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골다공증은 파골세포가 좀 더 활성화된 상태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조골세포가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병적인 원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흔한 원인은 당연히 비타민 D의 합성이 잘 안 되거나 섭취가 불균형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오스티오 말레이시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긴 팔을 입거나 사무직인데 이 창을 통해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믿으신 분들은 오해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지금 있는 야외로 나오셔서요, 짧은 반팔 반바지 입으시고 조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외선 합성도 되고 근골격계의 자극을 수직으로 봐서서 이렇게 성장판이나 골 말단에 자극을 줘서 뼈의 생성을 자극 촉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방하는 것들이 제일 골다공증, 골연화증을 예방하는데, 치료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짧게 말했는데 울프의 법칙이 뭐냐면, 이 자극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비타민 D와 칼슘과 인산염을 충분히 내가 보충제로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충제 많이 드시죠? 충분히 좋은 건데요, 이것만으로 충분히 않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항상성을 유지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서 저희가 이 본능적으로 이 신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백화점이 붕괴돼도 16일, 17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어도 살아나는 여성분, 남성들 보고되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3일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16일, 17일도 생존에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서바이벌 인스팅트가 있어서 그래요. 이 인체, 그 수많은 에너지를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쓰는 거죠. 자연스럽게 호흡수를 감소시키고 체온도 다운시키고 동면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직 생존을 위한 키트로 온몸이 구성되게 구체형을 바꾼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타민 D가 충분하고 많이 섭취하시고 칼슘과 인산염을 충분히 섭취해도 어떤 때에는 인체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걸 저장해야 되겠다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영양분 자체를. 그래서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데 굳이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그래서 저장 형태로 바꿔버려요. 그럼 뭐가 일어나느냐? 칼로리만 섭취하게 되고 저장 형태로만 쓰인 거예요. 조골 작용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극을 주면 되는 거야. 자극 이꼴 운동이에요. 근골격계에서 자극이란 말은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 특히 무산소 운동을 얘기하죠. 역기를 든다거나 약간이지만 바로 스쿼트를 한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끊임없이 내가 정해진 이 근골격계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줌으로써 이 뼈의 성장을 주는 거예요. 이 스티뮬라이가 있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인체는 내가 지금 뭔가 자극을 받았구나. 자극을 받으면 성장을 하게끔 인체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비타민 D나 칼슘이나 인산염 자체를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즉각적으로 공장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금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에서 35세 때 픽 본매스를 찍는다 그랬죠, 생물학적으로. 자,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여기 픽 본매스를 찍지 못한다고 하셨더라도, 이때까지 운동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35세가 넘으셔서 운동 시작하셔도 돼요. 적금 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근골격계 운동을 주 2, 3회 이상 꾸준히 내가 평생을 한다 생각하시면 0.5에서 1%씩 감소하는 것, 이걸 더 완만하게 낮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골밀도가 감소하는 거를 더 완만하게 그리고 그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뼈에 대한 자극을 주실 거기 때문에 영양 보충과 함께 그 뼈 자체가 밀도가 감소는 하더라도 근골격계 자체,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건강과 더 많은 것들이 서포티브한 그런 티슈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실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관절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방어 기제를 많이 만드시는 행동이라 보셔도 됩니다. 운동을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제일 좋겠네요. 그러니까 운동은 꼭 필요한 거예요. 영양도 필요하지만, 비타민 D, 칼슘, 인산염의 보충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햇살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운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골연화증과 다르게 병원에 꼭 가셔야 되는 상태거든요. 덱사 스캔을 했을 때 마이너스 2.5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밖에 벗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골밀도가 그만큼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서 약을 함께 복용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뼈를 이제 생성하고, 이는 여러 가지 오늘 설명드린 이 기전에 있어서 뼈를 만드는 데 좀 더 일조하는, 그러니까 뼈 형성에 도움되는 그런 기전을
촉진하도록 만들어진 약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치료를 같이 받으셔야지 골다공증은 더 악화를 막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행기구가 필요하시다면, 골다공증이 좀 진행된 상태이시는 분이라면 뭐 지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의학적으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인체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ergonomic하게 그런 것들이 설계된 그런 것들을 함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지 삶의 질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은요 45세 정도였어요. 46세, 뭐 문헌에 따라 47, 8세까지도 보는데 어쨌든 40대 중후반이었단 말이죠. 16천 반상을 먹고 산해진매를 온 국토에서 먹어도 그 당시에는 감염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하나를 잡지 못해서 종기로 돌아가시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왕들은 50세를 채 넘지는 못했어요. 영조같이 80세까지 그렇게 오래 사신 왕들이 드물어요. 다 40대 때 돌아가셨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옛날 그 시대 때는 왕조차도 50살을 못 살았단 말이죠. 하물며 농민이나 노비들은 오죽했을까요? 20, 30대 때 많이 죽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요 노인성 질환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노인이 되기 전에, 지금 법정 기준인 65세, 지금 WHO는 노인의 기준을 70에서 75세까지 높인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는데, 높아졌는데,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65세는 이미 노인으로 규정하기 너무 낮지 않냐, 이런 논의가 벌어지는 현대와는 다르게 옛날에는요, 중세에는 몇백 년 전에는요 노인의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갑이라고 했잖아요. 60세만 되어도 많이 살았다고 해서 환갑 잔치를 열어줬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60세까지 살기 전에 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전무했었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히 병들고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게 당연했던 시대가 옛날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100세 시대가 됐죠. 65세도 젊다고 불리는 이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위를 돌아보시면 뭐가 많죠? 노인성 질환이 많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건 당연히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가 개발돼서 인류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백테리아 발견함에 됨으로써.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은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잘 먹고 건강하게 사시니까 100세 시대가 됐단 말이죠. 자, 이때 시대의 중요한 건 뭐냐? 삶의 질이 관건이 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화두는 이거예요. 삶의 질을 얼마나 내가 유지하면서 노인으로서 평생 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게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병원에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안 되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아무 도움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보행기구 도움 없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을 걸어서 또 이동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가볍게 뛰더라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어도 자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생활, 이 자체가 노인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은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쥐약입니다. 만약에 이거의 상태에 빠지게 되시면요, 이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아프고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걸음걸이도 조심하게 천천히 걸으셔야 돼요. 혹시 잘못 헛디다가 프랙처라도 오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특히 골반 골절 심하다 그랬죠. 하지 골절 심하다 그랬죠. 골다공증, 골연화증이 주로 여기다 굉장히 임팩트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골반 골절이 일어나는 순간 안전병이 되는 겁니다. 평생 휠체어 찾아야 돼요. 못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 무기력증 빠지죠. 우울증 빠지죠. 그 누구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신체가 허약해지면 무기력증이 함께 동반이 되면서 우울증에 동반이 되면서 식욕부진도 함께 와요. 그럼 노인들의 수명은 급격하게 다운이 됩니다.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원래 100세까지 살 수 있으신 분들도 겨우 이 골절 하나 때문에 수명이 몇십 년씩 단축이 되곤 합니다. 밝혀진 의료 통계가 없을 뿐이지 실제로 병원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의료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분 입원했을 때 보니까 굉장히 건강했어. 근데 병원에서 한번 낙상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됐네? 합병증을 얻었네? 불과 몇 달 뒤에 돌아가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노인분들에게서는 거동의 자유로움과 자유롭지 못함, 이거 자체가 삶의 질을 굉장히 결정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다공증, 골연화증은 절대로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위에서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 비타민 D 드셨냐? 칼슘 보충제 드시냐? 아니면 운동 절제를 하시냐? 여쭤보시고요. 케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랬을 때 사회적인 비용, 의료 비용이 감소되고요. 그 한 명이 이렇게 집안에서 환자가 생기면 또 나머지 가족들도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의료 비용이라든지 부담을 함께 져야 된단 말이죠. 사회가 해줄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어쨌든 노인분들은 사회가 해주는 면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건강, 그리고 나아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영양 보충이라든지 기본적인 운동 같은 것들은 가정 단위 안에서, 그러니까 개인과 그 가정 단위 안에서 챙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사회가 해줄 수 없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끝말이 좀 길었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좀 길었어요. 말도 빠르고 막 자막도 없을 텐데, 하여튼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화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요. 다 무료니까 언제 뭐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상담도 해드리고 할게요.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좋은데 주님의 은혜 가득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근골격계 증상이 아니라 이제 소화기로 넘어가 볼게요. 소화기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차례차례 만들어서 영상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